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실무형 여성 인사에 방점을 찍었는데 조만간 추가 개각도 예상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3차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민간 상용 위성도 탑재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독자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동남아나 중동 등 수입처를 다변화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또 다른 여성과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추가 소환할 계획입니다. 유럽의 때이른 큰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는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선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나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2도, 부산 6도 등으로 아침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 낮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 6명을 내보내고 실무형 전문가를 전신 배치하면서 취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절반인 3명은 여성을 발탁했는데 여성의 비율이 이번 개각의 주요 고려 대상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6개 부처 장관을 일괄 교체하며 2기 내각의 닻을 올렸습니다. 장관들의 총선 출마로 공백이 생기는 부처를 중심으로 부분 개각을 단행한 겁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이번 개각에선 실무형이 전진 배치된 점이 눈에 띕니다. 각 분야에서 꾸준히 근무했거나 연구 업적을 쌓아온 전문가들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또 다른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지명자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2기 내각에서 여성 비중을 늘리려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이른바 서운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일었던 1기 내각과 달라진 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성비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이번 개각 배경에 대해 속도감과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인사 관련 논란을 피하면서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에 더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일단 장관 6명만 교체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추가 개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새 출발 수준의 대규모 개각을 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지명했습니다. 먼저 퇴장하는 6장관의 공통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역구가 어디든 수도권 간판으로 여당에 힘을 보탤 카드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구 달성에서 3선에 도전할 예정이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성남 분당을 출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를 겨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임이 확정적이었던 외교부 박진 장관은 부산엑스포 여파로 교체가 유력하고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간판을 바꿀 걸로 보입니다. 이딴 인사파동으로 경질된 국정원장 후임으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엔 취임한 지 5달 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언급됩니다. 또 후임자의 낙마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교체 후보로 한때 검토되기도 했지만 당분간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 쓰임이 정해지면 연말 연초 원포인트로 교체해 이번 개각에 대미를 장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믿는 인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은 고심을 거듭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자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번 개각엔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국정 성과와 개혁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경영학과 교수를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등용했다며 급하게 자리를 채우려고 후보자의 전문성마저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조 후보자의 청문회 장점을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재산과 병역 등 신상 문제보다는 정책 질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 우선 조 후보자는 가장 심각한 사법 현안으로 재판 지연을 꼽았습니다. 또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1심 단독 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도입한 대표적인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인기투표 논란을 빚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개선 방향을 살피겠다고 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부활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한 데다 국민 70% 가까이가 존치를 바라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 자체는 제도 존치 여부 관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 신뢰와 관련해선 법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이어지는 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특정 판사의 SNS 이용 논란에 대해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관이나 검사 탄핵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처럼 재산 증식 논란 등이 없는 만큼 여당은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과 정년에 따른 임기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달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우리 군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될 고체 연료 기반의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발사체에 실제 민간 상용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투입하면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 발사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2시 제주도 남쪽 해상의 바지선에서 국산 우주 발사체가 하늘을 향해 치솟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의 세 번째 시험 발사 모습입니다. 이 발사체는 650km 상공 우주로 향했는데 앞부분에는
100kg 정도 무게의 소형 위성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2차 시험 발사 때 모형 위성을 실었던 것과 달리 실제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한 겁니다.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작사인 한화시스템은 발사 후 1시간 45분이 지난 뒤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 2차 시험 발사 때 2단 추진체부터 사용한 것과 달리 최종 개발을 의미하는 1단부터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고체 작은 거는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즉흥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신속하게. 이에 따라 앞으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이용한 소형 위성 발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는 발사 준비에 수십 일이 걸리는 액체 연료 발사체와 달리 7일 이내로 짧고 발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군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의 감시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형 위성을 여러 기 발사해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인 감시 정찰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한국과 북한의 위성 발사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판에 대해서 한국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가 다른 이유를 묻자 한국은 영내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요소 통관을 지연시키면서 재작년처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산업용 요소 수출이 막힌 건 지난달 30일. 중국 세관이 수출 심사를 마친 요소 선적 단계에서 돌연 한국행을 보류한 겁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수출 제한에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관 지연이 중국 자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가격 안정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에서 요소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췄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주로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당시 재고 물량이 2주에서 4주분에 불과했던 탓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 수준이지만 앞으로 최소 석 달은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 정밀화학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요소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요소수 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3개월치 이상의 비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와 업계가 서로 얼라이언스, 서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발굴해 놓은 대체 수입선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큰 파동은 없을 것으로.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 사이 값이 2배나 뛰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은 국내로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 업계에서는 요소 수출 제한이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화학비료원 홈페이지에서 한 업계 분석가는 최근 소식에 따르면 12월 요소 수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됐고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전까지의 수출이 모두 제한받을 거라는 말이 나온다며 갖가지 조짐이 요소 수출길이 막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과 천연가스 제한이 겹치면서 12월 요소 공급량이 감소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시절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처 등 10여 곳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김혜경 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는 검찰이 그동안 경기도청을 14차례나 압수수색했다며 명백한 괴롭히기 수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수사입니다.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무려 14번입니다. 날짜로 따져보니까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해간 바 있습니다. 한 번은 기억하시겠지만 장기간 상주까지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합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입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혁신위의 희생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혁신위가 못 박은 시한까지 지도부가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야심차게 출범했던 이뇨한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혁신위의 희생 요구 최후 통첩은 시한 당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논의 과정 자체가 없었지만 개별 정치인의 거치는 당 최고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부정적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 범주, 그다음에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생 요구안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를 둘러싼 지도부와 혁신위의 진실 공방으로 양측의 감정 골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혁신위의 성패를 가를 안건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가면서 이뇨한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시간도 가까워졌습니다. 조만간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혁신위 조기 예산, 즉 최후의 카드를 던질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당 지도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최후의 요구 조건을 발표를 하고 저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계적 요구를 해야죠. 하지만 지도부는 흔들기로 규정하며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 조기 예산을 자중질환으로 평가하며 인 위원장의 각종 발언 논란과 혁신 속도를 둘러싼 내부 잡음을 직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재 영입과 공천관리위 조기 출범으로 혁신위 충격파에 대비하고 현 지도부가 총선 운전대를 잡겠다는 뜻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감동을 주는 인물,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계신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목요일 희생 요구안 재상정 요청을 예고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사실상 빈손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권 부여를 약속했던 김기현 대표 책임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 이후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비명계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일 신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전직 총리들과의 연대설까지 제기되면서 당 일각에선 술렁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보도에 손여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현 민주당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놓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 한 번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실형 선고를 겨냥했습니다. 국민 평균만큼 깨끗하고 정직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설에 대해서도 발언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국민은 윤석열, 이재명 중 한 명을 고르라는 내키지 않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다고 직격했습니다. 제3세력의 결집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며 결단 임박을 시사했습니다.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은 늘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비명계 세력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냉소적 시각을 염두에 둔 듯 김부겸 전 총리와의 2차례 만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까지 포함해 전직 총리 연대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심상치 않은 행보에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 주류가 분열이 우려된다며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고자 하는 저는 그 명분이 여기를 누가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히 좁다. 물론 이재명 체제에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아직 탈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달 중순까지 쇄신 요구에 답을 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만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 상황에 침묵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와 대여 공세를 부각하며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총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내용까지 격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가 이번엔 또 다른 여성과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재소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그동안 황의조 씨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성 측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황 씨 측이 당시 촬영 사실을 상대 여성이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신상까지 특정해 2차 가해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의 새로운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이 황 씨가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황 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노출 영상을 저장했고 상대 여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녹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거를 화면을 딱 내려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피해자가 알 리도 없고 나 이제부터 녹화 좀 할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황 씨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 씨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촬영을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협박하거나.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공방을 예고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최근 국가대표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해외 리그 출전을 위해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쯤 황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추가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황 씨 측도 해가 바뀌기 전에 입국해 사생활 영상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포렌식 수사와 별도로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았는지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방부가 한참 전에 전역한 부사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복무 시절 휴가를 규정보다 많이 갔다며 돈으로 물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가 문제였고 법적으로 환수할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는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 군복무 시절 연차 일주일을 주어진 규정보다 더 썼다며 수십만 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상황인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황당한 건 어떤 근거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7 보병사단 재정부에 있는 중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군번 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소속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 사단 소속이 애초에 아니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이 태도를 180도 바꾼 건 A씨가 온라인에 사연을 올린 이후입니다. 뒤늦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교육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데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막상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전역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A씨의 경우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휴가 시스템 오류부터 환수 대상 선정까지 어느 것 하나 매끄럽지 못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는지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 재정관리단에 물었더니 자신들이 최초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관리단이 각 군의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경인도 용인시 죽전동 단국대학교 미술관 4층의 교수 연구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리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때이른 큰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는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강타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서는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과 짙은 안개로 차량 통행이 멈추고 항공기들도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과 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쏟아진 폭설. 40cm를 넘겨 73년 만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당국은 13만 5천 명 이상과 특수장비 18,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12월 3일의 경우 12시간 강설량은 10.7mm로 1980년 기록을 넘겨 기상관 측 14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강설량은 통상 적설량의 10분의 1입니다. Но я уже 20 лет такого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вообще даже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сюда попала, что вообще сейчас нахожусь в Москве. 적설량 45cm로 역대 12월 최고를 기록한 미넨 등 남부 독일도 폭설이 계속되면서 800편 가까운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불안한 흙탕물에 버스가 고립되고 승용차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폭우와 이어진 산사태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하낭 지역 카테시 마을주택 100여 채도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Lakini nataka niseme kwamba nimeelekeza nguvu zote za serikali zielekezwe huko kwenye uokozi na kuzuia maafa zaidi kutokea. 100년 만의 폭우에 케냐에서는 지난달 말 120명, 소말리아에서도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올해 10월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일단 장관 6명만 교체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사퇴한 김교현 전 국정원장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 자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나오던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내정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던 금융위원장 자리도 다음 개각 때 발표할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이나 연초 원포인트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단행된 6개 부처 장관 교체 소식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반겼지만 야당은 출마자들의 빈자리를 채운 도주 개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모두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국정 과제와 개혁의 완수를 위한 최적의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발목 잡기 청문회를 지향하고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6개 부처 개각 인사는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입니다.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통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불통 개각입니다.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자신의 친이대로 총선에 내보내겠다고 판을 깔아준 꼴 아닙니까?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 일선에서 움직이게 되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 같이 했던 세력 정도라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마 지역에 대해 정해진 건 없고 당과 상의하겠다며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중 하나이기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당 창당 및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검찰의 신건보 독재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2019년 이후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본소득당 용해인 상임대표와 고 노회찬 전 의원 같은 분이 하객진처럼 날개를 펴 다수파가 되면 좋겠다면서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했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이른바 쌍특검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상 연말까지 회기를 연장해서 순직 해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안건까지 밀어붙일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치적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인 8일 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법 통과를 벼르는 민주당이 플랜 B를 내놨습니다. 그날까지 특검법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겁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지만 방점은 쌍특검법의 연내 처리에 찍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합의된 법안 500건이 지금 밀려 있고 각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12월 그 임시국회는 바로 열 생각입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와 순직 해병대원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안건까지 통과시키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관련법상 임시국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김진표 의장 역시 반대할 명분이 약한 만큼 민주당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잘 아는 국민의힘은 당장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수사에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고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대표 비리를 감추기 위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쌍특검법 연내 처리에 힘을 쏟는 데는 특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 총선용 정치 의도가 담겼을 거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된 사안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또 들여다보는 것 역시 정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가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각 예산이란 오명과 함께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까지 예고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가 다시 경색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를 줄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 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미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쳤는데도 또 미룬다면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민생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법을 위반해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사업주, 그 사업주를 처벌을 유예해 주는 것은 민생이고 그 사업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는 민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노동계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막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도 정부와 노동계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노정관계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균영 전 후보자의 임명 논의안이 부결된 뒤 2달 만에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여당은 조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추켜 세우며 대법원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는 법조계 일각의 평가를 부각하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돼도 3년 뒤면 정년인 70세가 돼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할 걸로 전망됩니다.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 통관을 지연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정부와 요소업계 합동으로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동남아나 중동 등 수입처를 다변화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코트라와 협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 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의 빠른 통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요소 통관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나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서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해외 우려 집단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관련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미국으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한중 합작 법인을 추진하던 국내 업체들은 이제 지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LG화학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중국 화유 코발트와 합작해 새만금에서 전구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도 중국 거린메이와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 CNGR과의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중국 화유 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기업 지분율이 25%를 넘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지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합작에 나선 국내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로서는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많게는 수천억 원의 부담이 불가피해졌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2025년부터는 배터리 핵심 광물도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원보유국으로부터 1차 추출하고 가공한 그런 원료들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중간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은 유리해질 수도 있는. 그러나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공약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IRA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지하철의 2배 속도로 79분 걸리던 수서와 동탄을 19분에 연결할 GTX-A가 이제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 말에 개통할 수서 동탄 구간의 운임은 4,0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GTX-A의 관문인 수서역, 지하철의 2배에 달하는 50m 깊이까지 들어가는 대심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스크린 도어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역사 내부의 마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선 시설 상태와 열차 운행 체계를 점검하고 업무 숙달 수준을 확인하는 종합 시험 운행에 착수했습니다. GTX-A는 지하철의 2배인 시속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급 지하철입니다. 지금까지 79분가량 걸리던 수서, 동탄 구간을 19분 만에 연결합니다. 국토부는 수서, 동탄 구간에 하루 2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8량으로 구성된 한 편성당 1,000명 이상이 쾌적하게 탈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10분 정도 내외의 간격으로 운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좌석도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넓게 구성이 돼 있고요. 다음 달 발표될 수서 동탄 노선 운임은 4,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일반인은 20%, 취약계층은 53%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실시하기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의를 했고요. 내년에 시행 예정인 K패스도 지금 GTX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시설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에 시설물 검증 시험, 내년 2월과 3월에는 영업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상행선이고 그 반대쪽이 하행선입니다. 지금 현재 95% 정도 완성된 상태인데요. 내년 3월 말이면은 완전 개통돼서 일반 국민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GTX-A 수서역 공사 현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어젯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또 전북 고창군에 있는 복분자주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힘없이 녹아 내려앉은 철근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저녁 7시 50분쯤. 한때 인접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5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공장에 있던 근로자 등 7명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건물 2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저녁 6시 10분쯤에는 서울 신당동에 있는 건물 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진압 작업으로 퇴근길 도심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선 5시쯤 전북 고창군에 있는 복분자주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설비와 재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남 김해시 부곡동 산업용 테이프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공장 안에 있던 노동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올해 수능 고사장에서 학교 측의 실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죠. 이에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불과 몇 년 전에도 시험장의 타종 오류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A씨. 1교시 국어 영역 때 예정보다 1분 30초 일찍 종료 알람이 울리면서 시험 초반부터 당황했습니다.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다시 1분 30초간 국어 시험지를 돌려받았지만 이미 작성한 답안지를 수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어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 때문에 이어지는 시험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중간에 막 이걸 응시를 포기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A씨는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고 집단 소송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사이트를 연 지 닷새 만에 수험생과 학부모 4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뉴얼이 없었나, 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어이없는 대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그게 자동화나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수능 시험장 타종 오류로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수능고사장에서도 학교 실수로 시험 종료벨이 3분 일찍 울려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그 시험 감독이나 운영하는 데 책임이 있는지 과실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처음에 잘못한 걸 보정하는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에 A씨는 관련 판례를 토대로 소송 참여자들을 모아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소송 결과와 별개로 더 이상 억울한 수험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 임성철 소방장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제복을 입은 젊은이들에게 최선의 대우를 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임 소방장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주도청장으로 엄수되고 유해는 국립제주호구관에 안장됩니다. 미국이 올해 한국에서 건네받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mm 포탄의 양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155mm 포탄의 생산량으로는 우크라이나 수요의 10분의 1 조금 넘는 정도밖에 충족할 수 없었다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우회하기 위해서 간접 지원일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송되다는 포탄이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이 됐는지, 미국이 한국발 포탄으로 자국의 무기고를 채움으로써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포탄 재고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대부분을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공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로 피난한 가자지구 주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칸 유니스에 이스라엘군의 탱크와 장갑차 등이 진입해 하마스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탱크를 뒤따라 보병들이 전진하고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하마스의 은거지에는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וכמו שעשינו את זה חזק ויסודי בצפון הרצועה, אנחנו גם עושים את זה עכשיו בדרום הרצועה ואנחנו גם ממשיכים להעמיק את ההישג. 이스라엘군 기갑부대 지휘관은 가자 북부 지역에서 작전 목표는 대부분 충족됐다며 이제 하마스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 아래 가자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칸 유니스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وجمع الشفاء الطبي وبعدين الجيش قالنا توجهوا على المناطق الآمنة جنوب قطاع غزة، اجينا على المناطق الآمنة واليوم بنرحل برضه من المناطق الآمنة اللي قلنا عليها الجيش. 이스라엘군의 공습 등으로 폐허가 된 집에서 칸 유니스 주민은 넋을 잃었습니다. يعني بص شو في عنا اهو تصور شو في عنا ما لا في مقاومة ولا في حماس ولا في شيء، يعني كلنا الستات في البيت ما في عنا شو نروح شو نعمل في حياتنا تعبنا يعني لحد هنا بكفي.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속도를 내면서 주민들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피난민들의 혼란과 공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높고요. 낮 동안에도 1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6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세종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에 중서부 지방으로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도, 청주 0.5도, 울산은 5.9도로 큰 추위는 없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1도, 광주 14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은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오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